안녕하세요. 미추홀 외고 1학년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여기는 학교 앞 장미공원입니다. 사실 코로나만 없으면 늘 우리 미추홀 외고 학생들이랑 이곳 장미공원에 와서 시도 쓰고 꼭 매년 한두 번씩은 야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나와서 누릴 수는 없지만 아쉬운 대로 우리 작품 한 편을 통해서 조금 더 누려보기로 할까요? 네, 오늘 배울 작품은 바로 상층곡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 돼지갈비 좋아하시나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이 돼지갈비입니다. 비빔냉면에 돼지갈비 한 점 올려서 딱 싸서 먹으면 맛이 아주 기가 막혔거든요. 근데 이 돼지갈비를 먹고 싶을 때 저는 또 두 가지 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일반 고깃집으로 갈지 무한 리필 고깃집으로 갈지 하는 고민이에요. 일반 돼지고기 전문점은 고기도 한 점 한 점 더 잘 다듬어져 있고 양념도 더 신경 써서 절여져 있어서 맛이 아주 좋아요. 다만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에 이렇게 돼지갈비를 먹으러 가면요. 항상 3인분 이하로 먹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슬픈 시절이었죠. 반대로 무한리필 돼지갈비는 고기 질이야 조금 아쉬울 수 있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정말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매력적이죠. 왜 생뚱맞게 돼지갈비 이야기를 하느냐? 어, 오늘 볼 이 가사라는 갈래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이 시조라는 갈래, 실은 예전에 더 배웠죠. 예전에 배웠고 다음 시간에 또 몇몇 작품을 볼 건데 여하튼 우리가 배웠던 그 시조라는 갈래와 오늘 볼 가사라는 갈래가 요 돼지갈비와 은근히 좀 비슷한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에 하고픈 말을 다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어도 더 엄선해서 골라야 되고요. 시어를 더 잘 다듬어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더 정제되고 함축적인 맛이 풍부한 갈래가 시조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형식 때문에 하고픈 말을 배부를 만큼 다 할 수는 없어요. 45자 내외에 담아내야 되니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그 일반 고깃집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반대로 가사는 같은 돼지갈비지만 죄송합니다. 돼지갈비가 아니라 같은 사음보의 노래지만 시조와 달리 분량의 제한이 없이 하고픈 말을 마음껏 배부르게 담아낼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마치 무한리필 고깃집의 느낌에 가까워요. 이쯤에서 우리 가사갈래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가사는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려가요 할 때 3분 후 본 것처럼 가사는 형식은 운문이고 내용은 산문이다. 요 틀 아래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형식이 운문이라는 것은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사는 음보율과 음수율이라는 운율을 가지고 있는 갈래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사음보라는 음보율, 3, 4조 또는 4, 4조라는 음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음보율은 마디를 뜻합니다.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가 사음보예요. 음수율은 글자 수를 뜻하니까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볼까요? 오늘 배울 상춘곡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고. 보시면 홍진에 한음보, 묻힌 분내 두음보, 인해생의 세음보, 어떠한고 내음보, 즉 사음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 사음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수를 보겠습니다. 홍진의 세 글자, 묻힌 분내 네 글자, 인해생의 네 글자, 어떠한고 네 글자. 이렇게 글자 수도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운율을 가지고 있는 특성, 그게 가사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종장의 규칙성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장이 3-5-4-3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사는 시조와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돼지갈비로 빗대어서 설명해 본 겁니다. 역시 상춘곡의 마지막 구절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종장의 규칙성을 잘 갖춰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종장의 규칙성을 잘 갖춘 가사를 정격 가사라고 합니다. 정격 가사가 있다라는 말은 반대로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를 변격 가사라고 해요. 변격 가사. 한번 다음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쫓으려 하노라. 이 3인곡이라는 가사에 담겨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시면 세 글자, 7글자, 요게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PPT다 보니까 약간 벗어났습니다. 세 글자, 7글자, 내님 쫓으려 5글자, 하노라 3글자. 그럼 이 작품은 정격 가사인가요? 변격 가사인가요? 두 번째 음보가 7글자죠? 네, 이 3인곡은 정격 가사입니다. 선생님, 3-5-4-3 5글자를 지키지 않았는데 왜 정격 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5는 5글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다시 3인곡을 볼까요? 첫 음보가 3글자를 잘 지키고 있죠. 그리고 뒤에는 5글자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격 가사의 틀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변격 가사는 어떤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상사별곡이라는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임계신대 바라보니 인해 상사 허사로다. 보면 첫 음보가 4글자죠. 4글자. 그래서 종장의 규칙성에서 아주 중요한 종장 첫 음보가 3글자라는 것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 변격 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변격 가사의 경우는 작자 미상의 평민들이 쓴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보시면 작자 미상이죠. 그래서 그런 평민들이 글을 쓰면서 너무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그런 감상, 생각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내용이 산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여기 설명을 써놨죠. 내용이 산문이라는 것은 분량의 제한이 없이 하고픈 말을 넉넉히 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장가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가사는 이처럼 기본적인 율격만 갖추면 무엇이든 노래할 수 있었던 갈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적 율격이란 사음보를 뜻해요.
그 사음보 율격만 갖추면 하고픈 말을 마음껏 담아낼 수 있는 갈래였기 때문에 양반부터 평민까지 향유층도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루고 있는 내용도 아주 다채로웠습니다. 서왕가의 같은 경우 최초의 가사라고 보는데요. 서왕가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이념을 노래하고 있고요. 상춘곡의 경우 봄을 맞은 정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동장류가의 경우 기행가사인 만큼 여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서 계몽 가사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사는 아주 많은 계층이 향유했고 그 담아내고 있는 내용도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춘곡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제목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항상 제목을 유심히 살피고 작품 감상으로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상춘곡, 한자로는 이렇게 됩니다. 상줄상, 봄춘, 노래곡. 아니에요. 봄에 상을 주다 조금 어색하죠? 여기서는 완상하다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상하다는 즐겨 구경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봄을 즐겨 구경하는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할 글자는 뭐니 해도 봄입니다. 과연 이 가사는 이 봄을 어떻게 보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이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정극인 1401년에 태어나 148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당시를 고려하면 굉장히 장수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전기의 문인이고요. 호는 부루헌입니다.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서 후진을 가르치며 생애를 보냈습니다. 가사 상춘곡과 경기체가 부루헌곡을 지었으며 문집으로 부루헌집이 전합니다.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밑줄치인 부분이에요.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가서 후진을 가르쳤다. 여기서 다른 시조 한 편을 참고해 볼까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는 시조입니다.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은리너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하음도 역구는 이셨다. 맹사성의 시조를 보면 자연 안에 머무는 그러한 유유자적한 삶도 결국 역구는, 여기서 역구는 임금님의 은혜를 뜻하거든요. 결국 자연에 머무는 그 기쁨조차도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충이 중요시되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당연한 기결이겠죠. 하지만 정극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벼슬을 버리고 그 상황이 싫어서 자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연으로 응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에 머무는 그 기쁨이 임금님의 은혜라고 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떨쳐버리고 이 자연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응거의 의미가 강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작품 감상에 임해 보겠습니다. 네, 서사부터 볼까요? 홍진의 묻힌 분내. 홍진은 햇빛에 벌겋게 일어난 티끌을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붉은 홍자죠. 그리고 먼지를 나타내는 진자입니다.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단어예요. 실제로 사전을 찾으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홍진에 묻힌 사람들아, 분내는 사람들아입니다. 이내 생에 어떠한고, 이내 생활이 어떠합니까? 여기서 어떠한 거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수업 시간을 연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모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토의 상황을 관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상 사이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스쳐 지나 보게 됐어요. 혼잣말로 한마디 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왜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그냥 가볍게 혼잣말로 던지고 여러분께 지나가는데 갑자기 모둠에 있던 한 학생이 돌아보더니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올해 연세가 38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30대가 지나면 절로 세포 분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에 따라 피부 재생이 늦어지며 그 과정에서 주름은 인간의 필연적인 흔적이죠. 선생님은 노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 그런 주름이 생긴 것이니 당연한 생물학적 변화라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변을 한다면 제가 황당하겠죠. 가끔 문답법과 서리법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답법은 그 물음에 반드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서리법은 답변을 원하지 않고 그냥 물음의 표현만 썼을 뿐 혼자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거는 경기체가의 어떠한 거와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아까 요 정극인이 경기체가를 창작하기도 했다고 보여드렸죠. 여기 경기체가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경기체가는 항상 끝에 경기가 어떠하니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 어떠하니 있고 어떠한고 라는 표현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신진사대부들의 자부심이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여기 상춘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자기의 지금 삶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 어때? 라고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렇게 물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 서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풍류를 맞출까 못 미칠까? 옛사람의 풍류는 운치와 멋을 뜻하죠. 그러한 것에 내가 미칠까 못 미칠까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이 세상에서 남자의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까. 여기서 살림은 자연을 뜻하죠. 홍진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홍진이 속세를 뜻하면 살림은 자연을 뜻하는 서로 대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런 자연에 묻혀 있어서 지락,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수간목, 몇 칸 안 되는 띠집을 뜻하는데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겸허한 집을 말합니다. 벽계수 앞에 두고 요 수간목은 일단 시적 하자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 앞에 벽계수가 흐르는데 벽계수는 물빛이 맑아서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을 뜻해요. 송죽울리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 속에 풍월 주인이 되었어라. 풍월 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 바람과 달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 즉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어라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서사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이 표현된 부분입니다. 번잡한 세속, 홍진으로 나타났었죠. 번잡한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와 대비를 통해서 자연 속의 풍류를 즐기는 이 시적 하자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서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하자 자신의 삶을 또 고인들의 풍류적 삶에 비추어서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사 1을 볼까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자, 계절적 배경으로서 드디어 봄이 등장을 합니다. 도와 행하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을 말하죠. 복숭아꽃, 여기 이제 복숭아 나무인데요. 복숭아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벚꽃과 구분이 조금 어려워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조금 더 꽃이 약간 요 끝이 좀 뾰족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에 맺혀 있는 꽃송이들이 벚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맺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복숭아꽃이고요. 살구꽃도 벚꽃과 굉장히 비슷하죠. 구분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목해서 볼 것은 복숭아꽃, 살구꽃을 머릿속에 떠올려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숭아꽃, 살구꽃 이렇게 만연한 꽃들을 떠올리면서 봄의 기운이 가득한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감상하면 좋습니다. 도와 행하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석양리는 저녁 햇빛 속을 뜻해요. 저녁 햇빛 속에 복숭아꽃, 살구꽃이 요렇게 곳곳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꽃다운 풀을 뜻하는데, 새우중, 가랑비 속에 아주 푸르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고 푸른 풀들이 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그렇게 가득한 봄의 기운 속에 이 시적 가자는 감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칼로 말아낸가, 칼로 이렇게 재단해 냈는가, 아니면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물주의 신비한 능력이,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사물마다, 온갖 사물마다 정말 야단스럽게 들어있구나. 이 자연의 봄 기운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런 창조주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은 기분. 수풀에 우는 새는 요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서, 즉 그 봄 기운을 감당 못하고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고 있구나. 아름다운 자태를 부리고 있구나. 이 봄의 아름다움이 도취된 것은 실제로는 시적 하자죠. 봄에 빠져서 그 감탄에 곳곳에서 감탄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은 시적 하자인데, 그 새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서 새가 그 봄 기운을 못 이겨서 교태를 부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청산별곡에서 배운 것처럼 감정이입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본사 1은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사 2로 넘어가 볼까요? 무라일체언이, 무라일체는 자연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뜻해요. 무라일체언이, 야, 흥이 어찌 이와 다르겠느냐. 여기에서는 좀 고전 문법으로 보면 흥이 에, 이거 비교격 부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흥이 이와
와라고 보시면 오늘날의 와라고 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흥이 어떻게 이것과 다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네요. 시비에 걸어보고, 이 시비는 살인문을 뜻합니다. 살인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잡목의 가지나 수수깡, 또 갈대, 억새 뭐 이런 것들 풀을 엮어가지고 만든 문을 뜻하거든요. 예전에는 나무 문을 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만들어 달았죠. 여러분 사극 보면 거대한 그런 기와집들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나무 문이 달려 있죠. 하지만 초가집에 사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풀들을 엮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한 살인문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지금 시적하자는 정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희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야 천천히 거닐며 나즈키 읍조려 보니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이 참된 즐거움을 알 사람 없이 혼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전 시가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금방 지워져 버려요. 왜냐하면 고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는 많은 한자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섞여버려서 이게 뭐야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망연자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부분 끝날 때마다 권하기는 가볍게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정말 좋아요. 사민곡도 그렇고 송민곡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보면 오래오래 머릿속에 남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재량에 따라서 꼭 머릿속으로라도 그림을 그려보시길 꼭 권합니다. 안 그러면 고대가요, 뭐 여러 가지 고려가요, 고전 시가들은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요렇게 달도 있고 해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그런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시적하자는 자연과 하나 된 무라 일체의 느낌에 빠져서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에 빠져서 산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다가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거닐면서 그리고 노래도 엎조려 보면서 살인문도 지나가 보고 정자에 앉아서 역시 느긋한 마음으로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적적한 하루를 보내며 한가로운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본사이는 봄의 흥취에 빠져있는 시적 화자를 엿볼 수 있어요. 본사 3을 보겠습니다. 이보시오 이웃들아 산수 구경을 갑시다. 여기에서 갑시다라는 가자스라라는 청유형의 종결 의미가 등장하네요. 이 청유형은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청유형은 나와 너, 즉 우리가 함께 묶여지는 종결 의미예요. 명령형은 또 달라요. 너 이거 해. 이건 나를 빼고 상대방만을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청유형은 너와 나, 우리를 포함하는 종결어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시적 하자가 자기만의 즐거움, 행복, 유람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키워가지고 소통으로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을 함께 즐기자라고 사람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답청이란 뭐냐면요.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거니는 일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중국 명절 중에 청명절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요. 오타가 났네요.
청명절에 교회를 산책하면서 풀을 밟으며 자연을 즐기는 풍속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답청은 풀밟기를 뜻해요. 풀밟기. 그냥 짠디 밟으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겁니다. 풀밟기는 오늘 하고, 욕기는 뭐냐면 그 기수에서 목욕한다는 뜻인데요. 기수는 그 지역명입니다. 즉 세상을 잊어버리고 유유자적하게 거니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몇몇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석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수에서 목욕을 하고 무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놀아야 하며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나도 그렇다 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쓴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냥 욥기가 시냇물에 목욕하고 노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충분해요. 자, 풀밟기는 오늘 하고 시냇물에 목욕하고 노는 것은 내일 하자. 아주 여유로운 삶이죠.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나중에는 조수하자. 조수는 조수어의 준말인데 낙다 수어를, 수어가 물고기잖아요. 즉 물고기 낚시하자라는 뜻입니다. 낚시하자. 아침에는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나중에는 낚시하자. 그냥 본사 3은 산수를 구경하자고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그런 시적 하자의 한가로운 흥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본사 4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이 아파서 물 한 잔 먹을게요. 제가 이렇게 서둘러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이 전국인의 생각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죠? 조금 여유롭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가사의 뜻을 새기려면요. 그렇지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사 4는 도연명의 도와 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선생님 안 그래도 복잡한데 도와 원기는 뭐고 도연명은 뭐예요?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본사 4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무릉이라는 곳에 한 어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도화림이라는 곳에서 길을 잃고 말아요. 어부는 배에서 내려서 산속의 동굴을 따라 이렇게 길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나아갑니다. 헤매임 끝에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에 도착을 해요. 그곳은 논밭과 연못이 너무 아름답고 닭소리와 개 짖는 소리는 한가로우며 남녀가 모두 외계인처럼 조금 특이한 옷을 입고 있지만 너무너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알고 보니까 진나라의 그런 전쟁을 피해서 이곳으로 도망온 사람들이었는데요. 수백 년 동안 바깥 사람들과 접촉 없이 이곳에서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게 돼요. 그때 그곳을 돌아오면서 그곳 사람들이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제발 가시거든 이곳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그들로 인해서 또 훼손될까 또는 이 평온한 삶이 무너질까 염려되니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당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당부를 어기고 말아요. 너무 좋았던 이곳을 기억하고 싶어서 찾아오고 싶어서 곳곳에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다 해주면 재미없으니까. 아무튼 방금 보여드린 그 그림들을 머리에 참고하시면 훨씬 이해가 수월한 본사 4입니다. 즉, 이 그림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둘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강가 주위에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 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머리에 담아두세요. 그러면 본사사를 보겠습니다. 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갓 발효시킨 그런 익은 술을 갈건, 칡배로 맞는 두건을 뜻해요. 여기서는 그 두건을 가지고 술을 걸러 먹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했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갈건 녹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런 갈건 녹주를 인용한 말이에요. 제가 굳이 도연명을 이렇게 쓴 이유는 이 글이, 이 가사가 정극인이라는 양반, 사대부가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의 고사성어라든지 유명한 사자성어들이 곳곳에 인용되고 있어요. 한자어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갓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서 지금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꽃나무 가지 꺾어, 즉 꽃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술잔 술을 세어가며 먹으리라. 자, 이렇게 꽃가지가 있습니다. 예쁜 꽃가지를 이렇게 꺾어요. 저 나무들이, 꽃나무들이 가득한 곳에서 술을 먹는 기분 어떨지 궁금한데, 아무튼 꽃가지를 술 한 잔 먹을 때마다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면서 한 잔 먹을 때마다 꽃가지 하나 꺾고, 두 잔 먹었을 때 꽃가지 하나 꺾고, 이렇게 술을 먹는 풍경입니다. 하풍이 건득 불어 하창한 바람이 잠깐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푸른 물을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이렇게 딱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이 비슷한 형태로 운율을 형성하고 인상을 깊이 남기는 것을 대구법이라고 하죠. 대구법. 네, 푸른 향은 술잔에 지고 지는 꽃잎은 옷에 진다. 그냥 자연에 몰입한 시적 하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연에 너무 몰입을 해서 정말 물화일체의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아, 푸른 향기는 이 술잔에 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내 옷에 지는구나.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동이거든요. 술동이 비었거든. 날다려 알외여라.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 아해더려. 소동 아해더려. 즉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주가, 술집이죠.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서, 그런 심부름을 시켜서 물어서, 어른은 지팡이를 짚고 아해는 술을 메고 나짓기 실을 엎조리며 천천히 걸어가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시냇가는 지금 이 시적하자가 앉아있는 곳이에요. 시적하자가 어떻게 장소 이동을 하는지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 밝을 명자에 모래사자죠. 깨끗한 모래, 좋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이야, 떠오는 곳이 복숭아 꽃이로구나. 아까 그 그림 떠오르시죠? 도연명의 도하원기. 그 무릉도원 같은 곳, 그 정말 천국과 같았던 곳, 그곳에서 보면 시냇물에 복숭아꽃이 떠왔었잖아요. 그 물가에 복숭아꽃이 이렇게 떠내려 왔었죠. 그런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이야,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이 가깝도다. 바로 저 들이 그 무릉도원인 거 아닐까? 유토피아 아닐까? 천국 아닐까? 그런 천국 유토피아가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무릉이잖아요.
아, 저 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며 즐기는 풍류를 본사 4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사 5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송간 세로에 두견화를 붙이들고 소나무 숲 사이 세로 가느다란 길에 투견하는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을 붙잡아 들고 삼봉우리에 급히 올라, 이번에는 삼봉우리에 십자가자가 올라갔네요.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이 천촌 만락이 곳곳에 버려 있구나, 벌쳐져 있구나. 연하 1위는 안개와 노을 햇살, 안개와 노을 햇살, 뭐 자연을 뜻하겠죠? 그 자연의 모습들이 금수, 수놓은 비단, 수놓은 비단을 금의하양이란 말 많이 쓰죠. 이 금은 비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기서는 비단 금자에 수놓다 숫자가 있으니까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대요. 엊그제 검었던 들이, 엊그제 검었던 것은 겨울이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상춘곡은 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엊그제까지 겨울 항량했던 그 겨울 들판이 봄빛도 유야하샤. 봄빛이 남아 돌만큼 아름답구나. 정말 봄에 되면 일단 낮이 길어지죠. 그리고 빛이 더 강해지고 더 밝아집니다.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봄빛도 남아 넘쳐나는구나. 삼봉우리에서 조망하고 있는 그런 봄의 모습을 본사 5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결사네요.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날꺼린다는 뜻이죠. 공명도 날꺼리고 부기도 날꺼리니, 요것도 대구법이죠. 앞과 뒤가 동일한 구절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 볼 게 또 있네요. 시적 하자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것이겠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겠죠. 우리가 앞에 봤던 뭐 시대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의 개인적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렇듯 저렇듯 시적 하자가 공명과 부기를 이제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명이 시적 하자를 꺼리고 부기가 시적 하자를 꺼린다고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고 있네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주객전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즉 자연이죠. 이것도 역시 자연입니다. 요거는 역시 중국의 그런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곳에서 따온 구절인데요. 역시 여러 그런 고사성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 어떤 벗이 있으리요? 단표 누왕에 흩은 해음 아니하니. 단표 누왕은 이제 줄임말인데요. 단사표음,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단사표음, 도시락, 간단한 도시락과 표주박물, 아주 간단한 차림새를 뜻하죠. 누왕은 누추한 곳입니다. 단사표음, 누왕, 이걸 합쳐서 단표누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표누왕의 흩은 생각을 아니하니, 해음은 헛된 생각이죠. 요 헛된 생각이 뭐겠어요? 앞서 말하고 있잖아요. 공명에 대한 생각, 부기에 대한 생각, 요게 헛된 생각이겠죠. 즉 속세에 대한 미련들을 안 가지고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무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사는 것이 이만한 것은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을 보시면 그런 시조의 종작 형식과 아주 유사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감탄사로 끝나고 있고요. 종장 첫 음모가 3글자인 것도 지키고 있고요. 5글자로서 시상을 집약했다가 글자 수를 줄이면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늘 잘 기억해 두세요. 시조의 종장은 짧은 글자 수로 시작해서 글자 수로 늘려서 긴장을 시켰다가 5글자, 글자 수를 늘림으로써 긴장을 시켰다가 글자 수를 줄임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호, 4사로 지금 종결되고 있는 것을 요 상춘곡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떠리. 이렇게 종결하고 있어서 전격가사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빈낙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갈래는 전격가사, 양반가사, 은일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전격가사라는 것은 종장의 규칙성을 잘 지켰고, 양반가사라는 것은 지은이가 정극인이라는 분이 사대부로서 그런 양반들의 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은일가사라는 것은 이제 자연에 안주하면서 숨어 있는 그런 아까 우리가 봤던 맹사성과 다르게 조금은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으로 숨어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은일가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제는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완상은 즐겨 구경하다라고 했죠. 안빈낙도는 세상 욕심에 거하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뜻합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수감 모옥에서 그리고 정자에서 그리고 시냇가로 그리고 삼봉우리로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봄의 정경을 아름답게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이 안빈낙도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작품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가사로 사대부 가사의 시작점이자 자연을 예찬하고 한가로이 즐기는 강호 한창가사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입니다. 상춘곡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수능이 가장 사랑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가사 작품 속에서 특히 상춘곡이 국가시험인 수능에 많이 다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작품이 중요한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에서도 절대 빠지지 않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께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 나중에 치러야 할 수능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특별한 작품이 상춘곡을 그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작품 감상에 임하면 훨씬 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가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곡에서 시적하자는 자연을 예찬하고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풍월주인, 단표누왕 등의 시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이와 반대로 시적하자는 세속의 것은 부정적으로 보고 꺼리고 있어요. 이를 드러내는 시어 셋, 그 셋을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